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유선남님이 정리해 주실 텐데요.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이제 컨디션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자, 유선남님 오늘 좀 주요 스케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스케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일단 오늘 발표되는 스케줄들 중 그래도 주요 스케줄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케이스실러 지수의 도시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나왔던 주택 관련된 지수들이 예상보다 좀 많이 크게 하회해서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그리고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수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스케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2년물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년물 국채 입찰도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4.39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지표들 중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특히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10월달 구간에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신규 주택 판매 수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건축 승인 건수는 반대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건축 승인 건수는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현재 주택 공급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정부 쪽에서 여러모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건축 승인 건수랑 허가 건수가 올라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건축 승인이 늘어나고 허가가 늘어나면 조금 시간 지나고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나요? 이제 정확하게 디렉트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결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결국 수요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급도 건축 승인 건수와 허가 건수는 결국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지 좀 더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건축 승인 건수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낮은 이유는 공급과 수요 양쪽이 다 낮아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수요 쪽이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악영향을 줘서 사실 좀 더 다른 이유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난주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였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였죠. 네, 사이버 먼데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쇼핑하셨을 텐데, 이번 사이버 먼데이 쇼핑이 기록적이라고요. 네, 이번 사이버 먼데이가 역시 온라인 관련해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저번에 기준으로 11.3 빌리언 달러였던 것으로 판매가 되었던 것을 넘어서 이제 12.2 빌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쪽은 여전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거의 한 7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비자가 지금 이런 속도의 소비를 계속해 준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번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좋은 지출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레퍼 텐전 인베스트먼트 CEO가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나 여러 소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월마트, 타겟, 홈디포 같은 경우는 높은 이자율이나 가계저축 고가를 이유로 소비자의 강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후에 소비의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쇼핑 시즌 때 살 거 다 사놔서 내년 상반기나 그 이후에는 좀 덜 살 것 같다 이런 건가요? 글쎄 아무래도 월마트나 타겟이나 홈디포가 주장하는 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세 기업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조금 더
주요 소비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번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기록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주력하고 있는 소매업체들과 아마 오프라인을 주력하고 하고 있는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아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관련해서 조금 더 매출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좀 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사실 전년도보다 고작 1% 상승한 부분으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고 사실 전년도 수치도 그렇게까지 막 소비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반대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서 좀 온도차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이 확연히 많이 늘었으니까 네. 물론 이거는 뭐 그 안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외국에서 사는 온라인에 대한 쇼핑 그 구매 어떤 레인지도 좀 많이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비단 뭐 네. 미국 내에 있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샀다더라 이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직구를 많이 통해서 그렇죠. 예, 사고 네.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온라인이 뭐 7.5%대 뭐 어마어마한 뭐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뭐 이게 미국 사람은 이게 다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이게 아니라 또 어디서 또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이니까. 예, 오프라인이면 뭐 미국 내겠지만 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어떤 뭐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이게 MLB와 포뮬러 1이 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MLB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정확히는 FTX의 투자자들이 지금 집단으로 MLB와 FTX 그리고 여러 유명인들을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으로 떴는데요. 일단 FTX 투자자들은 현재 이 리그와 여러 유명인들이 110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도운 것으로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소 명단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그룹과 그리고 여러 스포츠 유명인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요거에 지금 현재 포함된 선수들은 오타니 쇼헤이 아니면 스테픈 커리 혹은 톰 브래디 등등이 FTX의 홍보를 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 방조를 했다라는 혐의로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저 많은 기업들도 저 FTX에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그 샘 뱅크먼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뭐 그 광고주들이. 예, 낚다 보니까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같이 또 홍보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제가 사기를 쳤는데 네. 이제 죄송합니다. 최홍석 매니저님이 네. 낚인 거지. 예, 뭐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샘 뱅크먼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애미 쪽으로 사무실을 옮깁니까? 네, 현재 아마존이 이제 밝힐 수 없는 인물의 이제 내부자 제보로 현재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아마존이 특히 베프 베조스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마이애미 사무실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5만 평방피트에 해당하는 사무실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취했을 때 아마존의 대변인은 아마존이 현재 공간을 찾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요. 현재 지금 이런 마이애미 쪽 공간은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A급 사무실 공간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매물이 적어서 아마존이 이런 것들을 찾는데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CBRE 쪽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애미 지역에는 현재 4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오피스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어떤 지역입니까, 박 팀장님?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해변가에 가면 네. 뭐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이제 남자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유선남님, 마이애미는 어떤 지역입니까? 마이애미는 따뜻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 따뜻한 지역이죠. 어머니 왜요? 어머니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드립을 좀 치려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이따 카톡으로 드립 쳐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나 생각났다. 네, 뭐요?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곳이 마이애미다 하려고 했다가 어머니로 나온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가 이제 감산하겠다라고 해서 유가 시장이 많이 좀 출렁거렸는데 지금 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오펙 미팅의 데이트에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오펙이 현재 26일에서 나흘을 연기해서 30일 날 개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을 제안했는데 아프리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감산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회의가 연기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우디 주도의 추가 감산 제안에 대해서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크게 반발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감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70 정도도 위협받을 수 있다. WTI 오일 가격이 지금의 $75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위한 합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지배적인 것으로 이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결정이 나면 꽤 유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네요, 유선남님. 아마 추가적으로 감산 조치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감산 조치가 되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려가던 유가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정도의 아마 부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사실 2022년에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 왔는데 이번에 또 이 인수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아마존이 원래는 아이로봇, 어떻게 보면 룸바 혹은 청소 로봇을 만든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전달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럽의 독점 금지 감시 단체가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수를 하게 될 경우 현재 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서 아이로봇의 주가가 17%가량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거래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아마존이 혹시 룸바의 이 제조사인 아이로봇을 사게 될 경우 이 아이로봇의 경쟁사에 광고를 띄우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사에게 압력 혹은 경쟁사에 대한 독점 금지를 막을 수 있다. 이제 독점 금지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EU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마존이 그 룸바 로봇 청소기를 사면은 뭘 얼마나 독점하길래 뭐 다 청소하나 보죠.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예. 이제 이게 원래 예전에 아마존 쪽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번에 사실 미국에서 그 여성분이 장관인가 어디 침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아마존이 좀 유명한 게 사실 자사의 제품을 먼저 광고에 띄웁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러겠지만 일단 뭐 이 룸바의 경쟁 제품들을 사실상 페이지 밖에 벗어나게 만듦으로써 자사의 제품에 이제 자사의 웹사이트에 띄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마 이 EU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했을 때랑 비슷한 거죠. 내가 얘는 인수하면 얘 것만 쓰게끔 만들게끔 내가 아이로봇을 하면 아이로봇만 쓰게끔 이거 생태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우려, 발목을 잡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도비가 맞아요. 피그마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쪽이 좀 문제인데요. 일단 영국의 규제 당국에서 어도비의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피그마에 대한 인수가 현재 이 분야 전체에 악영향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전체적인 경쟁력을 하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CMA 경쟁시장 당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어도비의 주력 제품인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제품에 대해서 경쟁을 제공해주고 있는 피그마가 사실상 인수게 되게 될 경우 이런 경쟁사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도비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나 커질 것으로 우려한 이제 부분들을 현재 발표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만 하면
독점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야, 근데 조금 전에 그 참. 아마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독점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걔네 인수하면 불공정 거래할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걸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불공정 거래를 통한 그 시장에 그쵸. 어떤 독점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뭘 아마존 입장에서는 본인도 인수했으니까. 네. 그게 우리 이제 제품만 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예. 되는. 나중에 뭐 리비아는 지금 시원찮으니 네. 그렇게 많이 로봇이라도 뭐라고 얘기 안 하나 봐. 뭐라 얘기 안 하는 거야. 리비아는 아니야. 너 가져. 약간 이런 느낌? 예.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찌 디자이너가 100년여 만에 뭐 파업을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구찌 역사상 처음으로 102년 만에 첫 디자이너 파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러모로 로바 쪽에서는 여러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리해고가 현재 유행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달라면서 현재 첫 파업을 벌였다라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의 가디언들이 보도를 했다라고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지금 뭐 직원 220명에 해당하는 인원 중 153명을 사실상 내년 3월까지 원래 있던 위치에서 500km 떨어진 밀라노 사무실로 재배치를 한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감원을 위한 실제 목표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부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부산으로 출근하게 이러면 예. 아이,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파업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갔는데 네. 내 책상이 없어져 있어. 어디 갔어요? 뭐 저기 밑에 뭐 지하 3층에 있어. 네. 근데 잘 다녀. 지하 3층. 너무 좋아. 이랬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뭐 나가라는 얘기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자, 다음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이야기입니다. 뭐 비트코인 ETF 독보적인 수탁 기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코인 관련된 뉴스를 좀 재미나게 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뉴스를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현재 사실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현물 ETF가 도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르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코인 데스크 쪽에서 뉴스를 좀 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가 사실상 12개에 해당하는 ETF 수탁 기관들, 수탁 기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중 9개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나오게 될 비트코인에 대한 ETF도 사실상 수탁기관이 코인베이스가 되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12개 중 9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코인베이스. 지금쯤은 아마 캐시우드 누님이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핀또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핀또또 우리가 또 앞서 테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4% 올랐어요. 와, 테무 효과인가요? 결국 시간을 걸쳐서 엄청 올랐나 보네요. 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약 14%, 1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핀듀디오 같은 경우는 이 테무를 통해서 좀 더 커다랗게 매출과 EPS에서 정말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는 모습의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위협하는 상승이다라고 기사까지 뜨면서 현재 PDD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이던스나 여러 부분들 관련해서도 여러 다른 회사들을 뛰어넘는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지금 사실 지금 EPS랑 지금 매출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EPS가 예상치가 8.94달러인데 네. 11.61달러가 나왔어요. 와, 그리고 매출은? 예, 매출은 55.18 빌리언인데 68.84 빌리언.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물론 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네. 이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 못 버틴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주 또 오늘 또 저희가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있죠.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월크데이 그리고 휴렛패커드 쪽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 좀 많이 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 저희가 주요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유선남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뭐 이제 뉴스는 다 전달해드린 것 같고 사실 오늘 좀 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큰 기업들 관련된 뉴스가 좀 없었어서 저도 찾다가 여러 가지 뉴스들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유선아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쉬인 IPO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뉴스가 있지만은 알리바바에 대한 뭐 그래도 유선아님이 좀 아시니까 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핀도도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이 뉴스와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뷰 또는 지금 뭐 저평가돼 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가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중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저평가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인원들의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사실 역대급 기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뜨기도 했었고 계속 중국 정부에서 돈을 넣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에서 회생 기미가 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중주그룹도 위험하다라는 소식이 들어가고 조사도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은행에 여러모로 중국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등 기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상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반등을 하겠지만 그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려다가 제 손이 베일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 주식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언제 또 급변할 수가 급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이 팔로우업을 하셨던 우리 네. 유선남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